자, 여기 보면 토지 약탈을 위한 토지 조사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강독을 하면요. 자, 1910년에서 이제 18년에 거쳐서 실시된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전국적인 토지 약탈과 식량 수탈에 있었다. 자, 이에 이제 1910년에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죠. 12년에. 자, 이 사업은 정부의 토지를 측량하여 소유권 가격, 지적, 그러니까 이제 토지 모양 같은 것들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자, 그리고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 제도가 확립된다고 선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일물일권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제도 있죠.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은 토지의 소유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신고해야 되며 신고주의죠.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그러나 당시 토지의 신고제가 농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났죠. 그래서 홍보 기간이 짧았고, 자, 신고 기간이 짧은 데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였으며 신고 기회를 놓친 사람도 많았다. 또한 농민들 중에 일제 시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민족 감정 때문에 고의로 이제 기피하여 그 신고되지 않은 토지가 많았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미신고 토지는 물론 공공기관에 속해 있던 토지, 마을이나 문중의 토지와 산림이나 초원, 항모지 등 모두 조선총독부로 소유로 만들었다. 그래서 토지 소유 사업에 의해서 빼앗긴 토지는 전국대 토지 40%가 되었다. 자, 조선총독부는 이렇게 탈취된 토지, 공유지들, 이런 토지들 동양척시 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 토지 회사나 가인들에게 헐값을 부과했다. 자,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진 그 회사인데 뒤에 있어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이. 자, 이렇게 이제 성장한 일본인 지주들은 식민지 통치 청병 역할을 담당했다. 이건 이제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일본인 지주뿐만 아니라 한국인 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다음 하루아침에 토지 약탈당한 농민들은 부당함을 더 항의했으나 일제는 10만 건에 이르는 소유권 분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하여 외면하였다. 자,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은 한국 농민들의 생활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1918년 당시 소작농가 자작경 소작농은 전체 농민의 77%에 달했으며 3%의 지주가 경제학적 50% 이상을 소유한 식민지 지주제가 성립되었다. 자, 이에 생활 기반을 잃은 농민들은 일본인의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하점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결국에 토지 조사 사업은 식민지 지주의 확립과 농민층의 계층 분화와 몰락을 촉진했다. 그래서 소유의 양극화가 생겼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의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이제 상층에 이제 거의 50%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토지에 어, 그 나머지 50% 갖고,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토지 양극화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어요. 박은실 한국통상에 있는 글인데, 자,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독점, 착취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수 국제 회사로서 주로 토지 매수에 심히 기울였고, 이렇게 강점한 토지를 소재가 5알이 넘는 고유의 소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빌려준 공무원에 대해서 2할 이상의 고지로 출수 때 거두려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5년 개정 교과서. 자, 미대인 161페이지 펴보세요. 미대인. 어. 미대인 161페이지 잠깐만요. 잘못 적어놨네. 아, 여기네요. 163페이지 펴보세요. 네, 163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163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 이게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어놨어. 자, 여기 이제 160페이지 보면 일본 자본주의 땅 속에서부터 바다까지 침투하다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한국의 자본 축적과 공업 발전 억압하는 여러 법령들을 이제 제정했는데 이게 이제 먼저 해사정이죠. 천재 교과서에도 해사정이 있는데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회사용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있는데 주 내용은 뭐냐면 회사 설립할 때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어, 그래갖고 이제 허가를 받고 만약에 허가를 하더라도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이게 그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조선총독부가 회사를 조선총독이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질서와 성량화 풍속은 뭘까요? 그 당시 회사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어,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자금 좀 받겠다. 만약에 이 회사가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주는 것이 발각되면 맞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회사용 공포에서 기업을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고 총독의 명령만으로 기업을 해산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제 사업 구조도 개편했는데 한국인은 주로 소규모 제조업과 매매업을 허용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주요 기반이 되는 그런 기반 사업들은 허용하지 않고 그 뭐냐면 조그만 그런 사업들 유통 대금 제조 대금업이나 제조 매매업 같은 소규모 자본들만 인정을 해줬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실시했냐면 두 가지 측면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겠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일본의 어떤 자본의 어, 자본율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대규모 일본 자본들이 이제 만약에 조선에 들어오면 그 당시 일본은 아직 산업화가 막 이루어진 막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자본이 조선으로 넘어가면 산업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히 통제하겠다 이런 말이야.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해사령이 그 폐지가 되죠. 그래갖고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가 바뀌잖아요. 그때는 일본 자본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이제 이런 독점 자본들이 잉여 자본들이 뭐냐 투자할 곳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해사령을 폐지시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1910년대까지는 일본 자본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 해설형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법령들도 공포했는데 뭐 어업령이라든지 강업령, 은행령 같은 걸 법령을 제정해서 경제 활동을 다 허가제로 이제 전환했고 그다음 인삼에 대한 전매제를 어, 실시했다. 자, 이로써 이제 한국의 자원을 철저히 장악하여 수탈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 자본의 이제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약간 설명이 덜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강산업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조선 강업령이라는 걸 내었어요. 그래서 조선 강업령에서 허가제로 바꿨죠. 그래갖고 강상 등록을 시켜서 기존의 한국인 병영의 강상 등록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성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게만 이관을 시켜줬어. 한국인들은 어, 뭐 허가를 해줬다고 해도 그 아주 특별하게 조금만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들만 하고요. 자, 얘도 이제 있고 은행령을 내려서 이제 금융자본을 통제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은행이 거의 보면 일본 자본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때 이제 관련돼 갖고 좀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금융업의 감독권을 행사를 했어요. 은행령을 내서. 자, 행사했고 그 외에도 이제 조선은행이나 조선은행은 그 당시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 조선은행이 그 1911년에 세워졌죠. 종전에 한국은행을 조선은행 개편을 해갖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식사은행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 농공은행을 합병해서 설립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양첩식 주식회사 금융부를 설치를 하는 등 그래서 일본 자본에서 독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임야 조사 사업을 또 하게 돼서 여러 임야를 국유지로 편입을 시켰죠. 자,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임야 조사에서 이제 임야 국유지로 편입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내렸던 게 산림령이에요. 산림령이 1911년에 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911년 산림령을 공포해갖고 임야 조사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제 토지 조사 사업과 함께 이것도 이제 신고제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고가 안 된 토지 있죠.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같은 것들을 또 마을 공유지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총독부 소유로 뺏어왔어. 예. 그래서 이는 산림령을 공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일제는 철도나 도로, 항만과 통신망 등 기간 시설을 새롭게 건설하고 정비했고, 이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강화한 동시에 자국 상품 시장을 확대하고 한국의 식량 원료를 손쉽게 일부 가져가는 의도였다. 그래서 여기는 철도망 만들어 놓고 여기 각각 도로망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품을 팔고 그다음 약탈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가져오려면 이런 기반 시설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회적 기반 SOC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고요. 자, 그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한국인들의 그 산업 활동을 크게 위축하고 한국 경제와 일본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게 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토지조사 사업 관련된 내용 앞부분이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이걸 건너떴는데 159페이지 보세요. 자, 일제 토지조사 사업은 정부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여 식민지 지배체제를 확보하고 일본인들에게 쉽게 토지를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 실시됐다. 예, 이게 목적이죠. 자, 토지 소유권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되며 복잡한 절차나 서류 미비 등으로 기한에 신고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많다. 자, 토지 조사 사업 결과 총독부는 지세 수입이 크게 늘었고 미신고 토지나 국공유지를 차지하게 됐다. 동양척시 주식회사와 일본인은 총독부가 차지한 토지를 헐값으로 넘겨받거나 농민이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반대 토지를 사들였다. 반면에 이제 한국 농민 중에 소작농 도고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됐기 때문에 농민의 경작권 등 간섭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고 소작농은 영구 경작권은 이제 도지권을 얘기하고 도지권. 자, 도지권에 있어서 고유의 소작농을 등 불리한 조건을 지주화해야겠다. 살기 어려운 농민들은 하자민이 되거나 그다음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토지 조사정 같은 거 있죠. 요거 자료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해당 교과서를 좀 볼게요. 해당의 159페이지. 자, 여기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요거 뭐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와 네, 잠깐만요. 토지 소유자가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에 자신의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고 토지 조사국에서 이와 관련된 문서를 대조하여 신고인들 토지 소유주를 인정하는 방식 진행이니까 요게 이제 좀 없는 내용이네요. 토지 조사국 이용해서 관련 문서를 신고하여 토지 소유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공공지나 이런 아웃의 문중의 공유지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뭐냐면 뺏어갔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는 이게 동양척식 주식해서 넘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조사 이전까지 땅을 빌려 경작전 일정한 지대만 납부하면 땅을 대대로 경작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데, 야, 이러한 경제권이 매매 양도 세습이 가능하여 소유권이 버금된 거리였다. 그러나 이제 일제는 소유권 위에 일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은 기한부 계약의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자, 요 밑에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죄송합니다. 자, 그 밑에는 토지조사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 그다음에 토지 매매와 저당을 자유롭게 해서 일본이 쉽게 토지를 살 수 있게 하였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 수탈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해사령을 지정했고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민족 자본을 억제하고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에 공급지를 만들려고 했다. 자, 이건 목적이죠. 그다음에 일제는 임야 조사령을 어, 공포하여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서 많은 임야를 국유림으로 편입했고 그다음 어업령, 산림령, 조선 강원령 이런 것들을 제정하여 산림 침탈을 강화해 깨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산림령은 이게 이제 좀 잘못됐네. 이게 산림령이에요, 산림령. 예. 요 산림령은 따로 있어요. 이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아마 이게 1907년인가 1908년에 공포했던 거야. 통감부 시기 때 공포한 거거든요. 근데 산림령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삼림령이 아니라 산림령이 되는 거야. 산림령. 요거는 좀 잘못됐어요. 자, 또한 철도나 항만, 통신, 항공, 도로를 장악해 식민지 지배 기반을 마련했다. 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뒤에 일제 강점기의 한국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볼게요. 예. 요거는 저기 해당 교과서에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대다울치 통감은 이건 이제 관련된 안창호의 국정 문제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볼게요. 요거 관련된 내용만 볼게요. 자, 대다울치 통감은 국권 감탈 직전에 한국 병합 처리 방안을 일본 내각에 제출해서 허락을 받았다. 자, 이 문서는 옛 한국인의 국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자, 되어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10년 이후에 그 호적 신고가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냐면 혼혈 신고됐다가 뭐 해외 나가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그 한국 병합 이후에 일본어법을 조선에 시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자, 조선과 일본의 세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본어법을 그대로 조선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갖고 이제 가와 다의 모순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가는 이제 모든 내지의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와 일본 시민을 간주한다는 게 모순인데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 일본 시민으로 이렇게 적용되면 일본법에 뭐냐면 적용받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한국의 어떤 실정에 이런 것들을 뭐냐 가만히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했냐면 자, 일제는 국권을 강탈한 후 조선인들에게 면목상 일본 국적을 주었지만 일본 국내법상은 일본인과 동등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국적은 주어졌지만 법적으로 일본인과 동등한 어떤 존재를 취급하지 않았고 그 뭐냐면
한국인들은 차별받았고 한국인들의 법은 이제 어떤 식 조선인들은 따로 그 총독부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적인 법 체제를 운영했다.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식민지 조선에 일본 헌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일본의 국적법도 적용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 다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좀 얘기할게요. 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 식민이었지만 일본법에 통제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국에 어, 따로 실시했던 그 조선 총독부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차 지도서를 이제 볼게요. 7차 지도서. 자, 여기 이제 1920년대 이제 정책 있죠. 산미증식계. 산미증식계. 자, 산미증식계도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한 두세 문제 나왔어. 이게 기출 빈도가 되게 높은데요. 그래서 산미증식계도 따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통해서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산미증식계획에 실시했던 명분을 쓰시오. 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선 내 쌀 수요를 대비하고 쌀 수출을 통해 농가 경제 향상을 도모하고 그다음 일본이 그 당시 이제 쌀 폭등이 일어난 만큼 그 식량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요걸 이제 해결한다는 이유로 이제 했어요. 요거 외워두세요. 포면적인 목적이야. 조선 내에 쌀 수요 대비 쌀 수출을 통해서 농가 경제 향상 도모,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 요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삼미증식 배경이 있죠. 배경을 보면 자, 그 당시 일본이 공업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려면 밑가도 어떻게 돼요? 쌀값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쌀값을 내기 위해서 조선의 식량 공급 기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의 상업화 정책으로 이촌항공 현상이 확산되면서 식량 부족 상태가 초래됐고 이게 쌀값이 폭등돼요. 그리고 이제 폭등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부족한 쌀을 한국에 수출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1920년대 들어가면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때 돈을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이제 선택을 했던 거죠. 조선을. 예. 그래서 일본 독점 자본 성장으로 쌀 농사에 투자를 하게 돼. 독점 자본들이. 그래서 이런 독점 자본들이 쌀 농사를 투자하면서 이 삼미증식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삼미증식 계획은 총 3번에 거쳐서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미증식 계획은 1920년에서 3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삼미증식 계획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3차 계획은 40년대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목적 자체가 앞에서 언급한 삼미증식 배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전쟁 기간이다 보니까 쌀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공출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미증식계의 어떤 과정과 배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빼고 보통 1차와 2차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산미진식계획 방법은 크게 토지 개량 사업과 그다음 농사 개량 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요게 구특강에 있어요. 구특강에 내용이. 그래서 이제 토지 개량 사업은 관계 시설 개선. 왜냐 농사를 지으려면 수리 시설 필요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목 전환. 돈을 밭을 논으로 만들고 개간과 간척, 천수답 수리학. 천수답이라는 것은 이제 저수지가 없이 그냥 뭐냐면 하늘의 비에 의존해 갖고 이제 뭐냐면 밭을 논을 운영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상당히 어 흉년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저수지에 의존해 갖고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거죠. 그 위해서는 앞에 말한 것처럼 수리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리 시설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수의 조합을 따로 만들어 갖고 지역마다 여기에 돈을 각출해 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수의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수의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때 이제 수의조합에 참여했던 이제 지주들은 저율 위주로 이제 해갖고 빌려갖고 냈고, 근데 이제 중소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작농들은 돈이 없었어. 그래서 은행에 돈을 달라고 대출을 해도 이 은행에서 고율의 이자로 해갖고 돈을 빌려주니까 결국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땅을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 땅들을 다 대지주들이 이제 사들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대지주들은 나중에 삼미증식 결과 또 땅을 더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의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농사기장은 일본의 이제 품종에 맞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품종기장, 일본 사람 입맛에 맞는 품종 계획을 하게 되고, 그다음 비료 사용 증가, 그다음 농사 방법 개선, 경종법 같은 것들 개선했다. 근데 이 삼미증식 계획이 계획량에 비해서 증산량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쌀은 많이 생산됐지만 원래 목적에 비해서 쌀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토지 기장은 이제 계획하여 농산물을 증대시켜 일본에 쌀을 수출하고 있지만 농사 기장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예. 그다음에 불황으로 사업자금 조달 난간. 그다음에 어 특수회사 설치가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어떤 농업회사 같은 특수회사, 목적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만들지 못했고, 그다음에 토지 기장에 의한 수익보다는 토지 소유에 대한 수익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쌀 농사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땅 투기라고 하죠. 땅 투기를 해갖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땅 투기에 몰두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총독부나 일본 정부에서 원하지 않았던 건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토지자본들이 저가로 저율로 이제 어, 저율로 해서 이제 그 농업 일본의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걸 이제 땅 투기했다. 네. 그래서 농사나 토지 계약을 통해서 이런 그 쌀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 투기에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산미증시 계획을 볼게요. 증상량이 계획량보다 적은 가운데 수탈량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식량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어 또 콩과 조 등을 수입하게 되고요. 그다음 수의조합이 지주 중심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소지중 자작농 소작농 등 농업군을 배제하고 빌려줘도 이제 고율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를. 이거 수의조합비 부담, 고율의 소작농, 고리대 등으로 몰락을 했다. 그다음에 총독부의 권력과 지휘층의 정치 결합이 더 가속화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더 총독부와 연결되면서 어떻게 이제 점점 친이화되고 그다음에 타협적 민족주의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자 상당수가 지주나 자본가들이 많아요. 예. 그다음 미국이 이제 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미국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만 짓게 되죠. 쌀만. 그래서 미국 단자형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돼. 그래서 쌀값에 이제 취약하게 된다. 쌀값 변동에 그래서 자연적 경제적 변동에 취약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소작쟁이가 빈발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대토지 소유자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일본이 대토지 소유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이제 농장을 만들어요. 그 농장에 일하는 소작인들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 예전엔 2분의 1만 내면 되는데 나중에는 60% 70%까지 소작료를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농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소작쟁이가 제일 빈발하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 보면 소작쟁이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 이제 1920년대 이제 소작쟁이 요구사항들은 대개 보면 되게 이제 지대를 낮춰라는 거예요. 소작료를 낮춰달라는 그 운동을 하죠. 소작 조건 개선. 그래서 대개 보면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이건 1930년대 이제 사회주의가 개입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정치적 투쟁 성격하고 좀 다르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요 관련돼서 나중에 좀 언급을 할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이 되죠. 그리고 조선노농총동맹은 다시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이렇게 분리돼 나가죠. 1927년에. 자, 그리고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하점이 되거나 만주 일본 등지에 이주민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삼매징식계획 내용 보죠. 자, 1차 세계대전 참전하여 자본주의 경제에 확립한 일본은 고도의 성장을 필요한 노동 수탈과 식량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이에 일제는 공업화 추진에 따른 부족한 식량을 우리나라에 착취하려는 이른바 삼매징식 계획을 세웠다. 자, 이 계획은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위해서 식량 생산을 대폭 늘림으로써 일본의 많은 쌀을 가져가고 우리 농민 생활도 안정시킨다는 명분하에 추진했다.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이제 토지 개량 사업으로 개선이나 관계 수리 시설 개선, 지목 전환, 개간 개간이나 간척을 하거나 천수답을 수리해서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수리조합 같은 거 만들고 농사 개량은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품종 개량한 거다. 그다음 비료, 화학 비료 같은 거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경종법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뭐냐 개선하거나 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죠. 자, 삼미진식 계획은 1920년대에 세 차례에 거쳐서 15년 동안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세 차례 거쳤지만 보통 삼미진식 계획은 1차에서 2차를 얘기해요. 예, 3차는 40년대 실시했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삼미징식의 배경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재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계획은 1936년에 이어 쌀 생산이 30%가 증가시킨 데 그쳤다. 예초 무리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증상량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참고로 이게 이제 36년이나 요때 이제 중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2차 이제 산미증식 계획이죠. 이 산미증식 계획이 중단된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일본의 그 지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값싼 조선 쌀이 들어올 경우에는 일본 농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이제 산미증식 계획을 할 목적이 뭐냐면 그 부족한 쌀 메꾸기 한 거잖아요. 근데 30년대 들어가면 일본도 이제 그 독점 자본들이 일본의 농업에 돈을 투자하게 돼. 그러면서 대규모 이제 뭐냐면 쌀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올라가니까 이제 뭐냐면 거기서 이제 30년대 들어가면 오히려 쌀이 남아돌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다 값싼 조선쌀까지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지주들이 농업공황이 일어나자 농산물이 대규모 가격이 폭락하니까 일본 지주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30년 중반에 삼미진식객 2차 삼미진식객 뭐냐면 중단이 되게 되죠. 하여튼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쌀 수출량은 약 8배로 증가했다. 즉 전체 쌀 생산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가져간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인들 1인당 쌀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 두어 작곡을 충당해야 했다. 자, 일제는 미국 수탈을 목표한 대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 경제를 파탄을 빠뜨렸다. 자, 농민들은 식량 사정이 나빠진 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리조합비, 증사에 필요한 투입된 운반비 등을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받았고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자, 결과 일제 삼미징식 계획은 1920년대 이후에 소작쟁이가 격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20년대 이제 소작쟁이의 특징은 생존권적인 그 투쟁이라고 했죠. 생존권 투쟁. 그래갖고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소작용을 낮추고 그다음 소작 조건 개선 이런 것들을 외쳤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삼미진실 결과 내용을 이제 좀 더 볼게요. 자, 요거는 앞부분은 각자 보시고, 자, 여기 이제 2000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00원 삼미진식 계획을 통해서 한국의 쌀의 수출이 급증했던 것은 한국 내 미국 상품화가 급속하게 전개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 미국의 생산과 상품화 과정을 통해서 농민 계층의 분화가 더 촉진되었고, 한국의 농민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었던 것은 삼미진식 계획의 가장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쌀을 이제 생산 과정에서 지주 전호제가 더 강화됐고, 그리고 지주 많은 땅을 이제 가지게 되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의조합비를 못낸 그 중소지주의 땅과 자작용 땅을 다 대지주 땅으로 통합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산미증식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자작농가 중소지주는 점차 몰락한 방면에 대주주니 대주주 특히 일본인 대주주들에게 토지가 집중되고 말았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미래에서 찾아서 볼게요. 16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미래는 이제 1920년대에 그 관련된 내용이죠. 20년대 내용, 삼미 증식계획과 그다음에 관련된 경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공업화가 진전되고 도시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농업 생산에 이에 미치지 못해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1918년에는 일본에서 대규모 쌀 폭동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각이 이제 바뀌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제는 한국의 삼미진식 계획을 실시하여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품종 개장, 수시시설 구축, 경지 정리 및 개간 사업을 통해서 쌀 생산은 늘려갔지만 증상량은 계획량에 비해서 계획한 목표에 따라서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일제가 이제 예정한 대로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의 식량 사정은 개선되었지만 한국의 식량 사정은 나빠졌다.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일제는 만주에서 조, 수소, 콩 등을 더 보충했다. 자, 그다음에 한국 농민들은 높은 소작료와 지세, 그다음에 공과금뿐만 아니라 비료대금, 수의조합비, 토지 개장비 등 쌀 증상 비용마저 부담한 이중적 수탈 구조를 속에 놓여 있었다. 반면에 토지회사나 대지주는 농민의 궁극한 처지를 이용하여 대농장을 더 넓혀갔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결과 이제 자작농 중 많은 수가 토장농이 되어 하전민이나 도시 빈민을 전락했고 만주나 연해주 일본 등지에 이주했다. 예. 그러나 1920년대 일본 자본이 몰려들었는데 그건 뭐냐?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호황을 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 축적이 됐죠. 그 이전까지는 총독부나 일본 정부도 어떻게든 이제 일본 자본이 한국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했잖아요. 그 허가제를 실시했고. 근데 이제 이게 허가제가 이제 불필요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회사장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럽과 아시아에 수출한 공업 제품의 양이 크게 넣어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그래서 이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에 진출하여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자 조선 총독부는 이런 독점 자본을 이제 대규모 환영하죠.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 성립을 신고제로 전환했다. 자, 이런 이렇게 이제 신고제 전환한 것은 일본 기업을 유치화시키려고 한 목적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또 한국인 기업도 많이 늘었어요. 신고제가 바뀌면서. 그렇지만 이제 한국인들은 기업을 설립하면 매우 늘어났지만 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도 늘어났지만 규모나 자본에 있어서 일본 기업에 비해 영세했다. 자, 더욱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죠. 1923년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어 값싼 일본산 제품이 밀려들면서 한국인 소유의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배경이에요? 물산 장려배, 물산, 잠깐, 까먹었는데, 물산 장려 운동 있죠? 예. 자,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되죠. 자, 그때 이제 이 관세 폐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간에 그 관세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는 한 몸이 됐지만 일본식 표현대로 하면, 근데 왜 이제 관세가 있냐? 관세를 폐지하지 않았냐면 일본이 서양 열강대 눈치를 본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서양 열강대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 관세를 지금 당장 폐지하면 조선에 진출한 서양 열강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10년 동안 유예를 시켰어요. 관세 폐지를. 일본과 조선 간의 관세 폐지를. 그러다가 1920년에 이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된 거야. 근데 이때도 이제 좀 고심고심하다가 결국에는 3년 뒤에 다시 시작한다 해서 다시 3년 유예했어요. 그래서 1923년에 관세가 폐지됐는데 이때 관세를 폐지할 때 모든 관세가 다 폐지된 건 아니고요. 두 개는 놔뒀죠. 예, 주류, 그다음에 면직류, 주류와 면직류, 면제품 같은 거 요거는 제외시켰어요. 요걸 제외시켰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1920년대 후반에 미쓰비시, 노구치 같은 일본 재벌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고 이들 기업은 지하 자원의 풍부한 북부 지방에 큰 공장을 세워 자원과 인력을 적극 수탈했다. 이게 20년대가 아니라 이제 뒤에 30년대 얘기야. 이거는. 예.
20년대는 진출했고 30년대 들어와서 이제 북부 지역에 큰 공장을 세웠죠. 병창 기지화 정책과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실시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0년대 산업 정책에서 좀 볼 게 회사형 폐지, 그리고 관세 철폐 1923년에 그래 갖고 면직업과 주주를 제한 그런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떤 관세를 폐지했다. 그래서 이게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0년대 이제 일본 자본들이 들어왔지만 처음에는 경공업 중심이었고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냐면 중화공업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그 충남 질소비료 공장과 1927년 농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고 철강업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중화공업은 30년대 들어와서 이제 뭐냐면 일본 독점 자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봤고, 그다음에 이제 해남 에듀 교과서를 볼게요. 18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해남 에듀 교과서 보면 1차 세계전 이후에 이제 그 당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의 쌀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쌀가격 폭등이 쌀 가게가 습격된 폭등이 나왔다고 했죠. 자, 이게 1번 상황이었고요. 자,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이제 뭐냐면 시행을 했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은 크게 토지 기장과 농사 기장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거는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전자는 수지시설 확충과 개간, 그리고 함께 밭을 논으로 바꾸는 사업. 예. 그 다음에 후자는 품종 개량, 비료 사용 확대, 주로 화학 비료 같은 것들 했고, 자, 이들 통해서 쌀 생산이 다소 증가되었다. 그러나 늘어난 쌀의 양보다 훨씬 많은 쌀이 일본에 빠져나갔고, 자, 이 시기에 조선의 쌀 소비량은 크게 줄어 같은 시기에 일본 쌀 소비량 절반 수준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수의조합 구역에 있던 마을의 경우 소작농은 가을에 추수가 끝난 물 사용용 명목으로 수의조합 비율을 따로 내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소작농은 60% 정도였는데 거기다 그 봄에 빌린 비료값 농장금에다가 그 다음에 수의조합비까지 붙여 그 고통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지주들은 농지계약을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조선 정부로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죠. 자, 이에 시민과 지주들은 토지를 확대하고 소작료를 걷는 쌀을 일본에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일제는 지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일제 협력자를 만들고자 했자. 일제는 지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어 일제 협력자를 만들고자 했다. 자, 이거는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생각 톡톡 보면 이제 수의조합 사업과 중소지중 몰락하다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왼쪽 자료는 수의조합 지역의 중등 논 1담보당 토지 가격의 변화를 나타난 것이다. 자, 모든 수의조합이 설치된 이후에 이에 논의 가격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자, 수의조합은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농지에 관계형 저수지나 제방을 설립하기 위해 만든 단체였다. 그러나 과도한 수의조합 비용은 이 문제였다. 일본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수의조합 공사비에 대해서 정부 보조가 거의 7, 80% 되었으나 조선은 그보다 낮은 2, 30%밖에 안 되었고 이자 부담도 아주 무거웠는데 이 이자 부담도 제 이제 은행에서 결정하죠. 대개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빌려줄 때는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자가 낮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높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이제 적용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지주들에겐 값싼 이자를, 그다음 중소지주나 자작농, 이 소작농들에게는 아주 비싸게 이자를 빌려줬죠. 자, 이에 따라서 이들 건드지 못한 자작농이 토지를 팔고 소작농 전락됐을 뿐만 아니라 중소지주조차도 몰락하게 됐다. 오직 일본인 지주 등 상당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일부 대지주만이 어, 이 사업을 이용하여 토지 소유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요 자료 해석 부분이 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산미증식계획은 토지개장사업과 농사개장사업으로 구분된다. 토지개장사업은 강계 개선, 수의지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수의시설 개선, 그다음 밭을 논으로 바꾸는 지목 전환, 그리고 개간이나 간척을 통한 경지학지 확장 등을 말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특히 조선총독부가 주력한 것은 관계 개선 수의조합 사업은 식민지 금융기관과 일본 대주주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인들이 주도한 수의조합 구역에선 정부 보조금과 이자 부담을 건드지 못한 조선인 중소지층의 몰락이 심하였다. 자, 그 다음에 농사 개장 사업의 핵심은 일본식 개장 농법 보급이죠. 품종 개장과 비료 증가를 통해서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지휘청은 총독부가 알선한 저지 자금을 통해 화학 비료와 수의 시설비를 사업을 비를 조달했지만 중소농과 소작농 등은 외상 구입 때문에 높은 이자를 부담하였다. 여기에다가 지주들은 조합비 부담을 소작농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낼 것을 소작농에 전가시킨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자, 일제는 사회운동 후에 형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네, 일반 쌀 공급 기지를 만들려고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자료를 다 보고 탐구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일본이 이제 쌀 증산에 힘을 기우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일본의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부족하게 된 쌀 공급을 하기 위해서이다. 자, 기획과 같이 수의 조합이 조선농민의 원한이 된 이유를 본문 18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서 써보자.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중소농민과 중소지주들에 있어서 수의조합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함께 원한의 대상이 되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무리한 수리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을 내서 비용을 댈 경우에 이자 부담이 컸고, 또 원하지 않는 수리조합 사업을 강제로 참여하여 비용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왜냐하면 수리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수리조합에 해당하는 구역에 2분의 1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면 찬성을 거기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도 자동으로 뭐냐면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0% 5, 60%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2명이 나는 수의조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4, 50% 가지고 있는 중소지주나 자장농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거기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반강제로 이렇게 참여하는 구정이 있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는데 지주들에게는 요 대지주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뭐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자도 싸고. 근데 얘네들은 참여했더니 뭐 정부 지원금도 잘 안 나오고 이자도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을 이제 뭐냐면 얘한테 갖다 하는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30년대 그 병창 기지화 정책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마지막 인증번호는 66번이에요. 예, 66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